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 연구와 발표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유권자들도 이번만큼은 흑색 선전, 색깔론 등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후보는 걸러내야 할 겁니다. 6.3 장미 대선이 배반의 장미가 돼선 안 되니까요. 또 장미 가시에 찔려선 안 되니까요. 4월 8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가수 보아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담 아나운서, 보아 씨가 뭐 박나래 씨한테 뭐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한 라이브 방송에서 비롯된 일인데요. 네. 지난 5일 밤에 전현무 씨가 본인 SNS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수 보아 씨가 등장을 합니다. 어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는지 약간 취기가 있는 듯 보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약간 얼굴이 좀 발그레하기도 하고 대화하는 모습에서 그 취기가 느껴졌는지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방송에서 했던 말 그리고 행동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어떤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생애 첫 라이브입니다. 술 먹었습니다. 오늘 집에 놀러 오신 분이 갑자기 이걸 까버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되게 이쁘게 나온다. 나 원래 예뻐. 아, 그랬어? 박나래하고 사귄다는 인터넷 뜨는데 진짜로 사귀나요라는 거는 안 사귈 것 같아.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사귈 수가 없어. 왜요? 박나래 아까워? 아니, 오빠가 아까워. 괜찮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관없죠, 뭐. 어이구, 얘 막 나가는구나. 일단은 박주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일단 특히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뭐 바른 모습, 이제 그것만 보다 물론 이제 술은 뭐 먹을 수 있죠. 개인 또 이 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와 저런 모습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발그레해진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서 했던 말 특히 특정인의 지금 이 이름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얼굴이 발그레한데요. 실제로 그 둘이 사실은 이 술을 마신 것처럼 보여요. 이 실제 방송을 이 전현무 씨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라이브 방송을 보면요. 보아 씨가 전현무 씨의 어깨에 기대거나 그리고 얼굴을 만진 장면도 나왔고요. 또 이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의 연애설에 대해서 한 팬이 묻자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다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네. 뒤늦게 전현무 씨는 좀 이게 수습을 하고자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술 취한 연기를 하는 거다. 나름 좀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결국 이러한 발언과 이 방송 때문에 이 소속사들에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현무 씨는 매니저의 중단으로 이 라이브 방송을 중간에 급하게 종료를 했고요. 지금 해당 영상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에서 회사가 뒤집혔다. 뭐 둘이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바쁜 와중에 둘이 같은 회사인지 뭐지. 근데 어쨌든 지금 문맥상 같은 회사인가 보던데 지금 회사가 뒤집혔대요. 보아 씨의 이 회사에서 이사인가 봐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전현무 씨 본인은 처음에는 술 취한 연기를 한다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다 눈이 있잖아요. 얼굴에 발그레한 거는 분칠을 할 수도 있죠. 연기 때문에.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변명을 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꼬였습니다만 어쨌든 저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그레하다 보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뻘건 쪽에 가까운 것이 네. 아닌가. 그리고 그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로 봐서는 보아 씨가 술을
뭐 아무래도 여성분이니까 조금 술이 더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드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준공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스타들이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뭐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좀 임해야 됐을 텐데 더군다나 박나래 씨에 대한 이 보아 씨의 발언 요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중에 특히 보아 씨의 반응이 누가 아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뭐 가만히 있던 박나래 씨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표현들도 하셨고요. 또 좀 무례한 발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또 왜 연예인의 주사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상 좀 조심하고 더군다나 뉴미디어 시대가 돼서 뭐 라이브 방송이 각종 뭐 여러 방식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요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SNS를 켜면 라이브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꼭 방송인만 연예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내가 여기 멋진 곳에 와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지인들한테 보여줄까? 그런 요량으로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을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지만 박나래 씨와 사귀냐는 질문에 이제 저런 뭐 돌출 발언일까요? 뭐 나왔는데 박성배 변호사 아까 누리꾼 분 중에 그 의견 중에 공감 가는 게 이게 사실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뒷담화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무슨 죄입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누리꾼 분의 의견 정말 딱 들어맞는 지적 같아요. 취중이라고 해도 라이브 방송을 켰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발언을 해야겠죠. 특히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큰 신뢰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대중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은 마땅히 따라야 하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보아 씨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 따로 박나래 씨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면서 사과 입장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전현무 씨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전현무 씨는 뭐 MBN 예능도 하고 해서 그런 뭐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전현평론가님. 네. 전현무 씨도 의견 잘한 거 없는 게 왜냐면 이 보아 씨 답이 나오기 전에 남녀 관계를 누가 아깝냐 덜 아깝냐의 문제로 접근했죠. 본인이 먼저 그랬잖아요. 보아 씨가 사귈 수가 없어 둘이. 그랬더니 왜요? 박나래가 아까워? 이걸로 먼저 부추겼잖아요. 뭔가 이 대화를. 이건 누가 남녀 관계가 서로 믿지고 들어가고 뭐 그런 아깝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팬이 이걸 봤더니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깝니 아니니 약간 품평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박나래 씨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리에 없는 박나래 씨도 약간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언행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A씨, B씨도 아니고 실명을 그대로 다 말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한동안에 이제 먹방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방송이 유행했다가 요즘은 더 재미를 가미한 음주 방송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심의를 받는 방송과 달리 유튜브 방송은 뭐 청소년 아이들 다 본단 말이에요. 과도한 언행을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욕설한다거나 특정인에 대해서 비하한다거나 마치 품평을 한 듯이 말하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유튜브 방송이 재미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운영을 하거나 생방송을 하는 분들은 유명 인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전현무 씨하고 보아 씨는 팬들에게도 사과해야겠지만 네. 박나래 씨에게 개인적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럼 박나래 씨는 혹시 지금까지도 이거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보아 씨 이야기에 따르면 박나래 씨에게 이제 사과를 했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받아준 걸로는 보입니다. 보아 씨 말에 의하면요. 네. 그런데 오늘 박나래 씨가요. 원래 손태진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방송 1시간 전에 그 본인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사건과 좀 관련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뭐 네티즌들은 충분히 그런 의심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2시간 전쯤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뭘까요?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어머나. 그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귀금속이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박나래 씨가 어제 이 도난 피해 사실을 인지를 하고 밤새 이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왔다라고 박나래 씨 측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사자성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화불단행이란 말 있잖아요.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겹으로 찾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박나래 씨가 딱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저 몹쓸 도둑은 빨리 붙잡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떠나면 국진이 밥은 누가 해주지? 근데 이 국진 이담 하나 우리가 아는 혹시 그 국진 씨인가요? 맞습니다. 김국진 씨 이야기인데요. 어허. 김국진 씨의 어머니께서 한 10년 전쯤에 김국진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부부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만약 없으면 우리 아이 밥은 누가 해주나 이런 마음이셨을 그러니까 자식이 성이 돼서 밥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야 봐요 진짜. 그런데 이 김국진 씨의 어머니께서 어제 오후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그래요? 네, 들려왔습니다. 김국진 씨가 모친상을 당한 건데요. 슬픔에 잠긴 그의 옆에는 아내 강수지 씨, 또 강수지 씨의 딸인 비비아나 씨가 함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강수지 씨와 김국진 씨가 결혼한 지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김국진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요? 당시에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당시에 김국진 씨의 나이가 50세였다고 합니다. 10년 전이니까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이제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니까 본인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늘 혼자 남겨진 아들 걱정을 하면서 내가 떠나면 국진이 밥은 누가 챙겨줄까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먹먹해지는 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르신 연세가 좀 드신 여성 시청자분은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하면 첫 마디가 밥 뭐 먹었냐 이거든요. 더군다나 김국진 씨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쓰이는 데다가 또 김국진 씨가 그 주방 관련 일을 많이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평소에 주방 가는 건 물 마시러 가는 정도고 7년에 한 번 달걀 후라이 해 먹었다. 사실상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고 네. 시래기국 하면 우리가 그 시래기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그 시래기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고 그 정도라고 해요. 뭐 밥솥 여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김국진 씨랑 살 때 늘 걱정을 하셨고 아이고 너가 세탁기라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밥솥도 밥할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럼 너 맨날 찬밥 먹어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김국진 씨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말 마세요 하고 이제 본인이 바쁘니까 바깥에서 많이 식사를 하기로 했겠죠. 그런데 김국진 씨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손으로 밥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주방에는 그냥 그저 물 마시러 정도 들어갈 줄 알았던 김국진 씨가 그래 결심했어 내 손으로 밥을 할 줄 알아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생전에, 그러니까 결혼도 전이죠. 김국진 씨가 이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정성스럽게 이렇게 상에다가 밥상을 봐놓고 이렇게 밥상포 덮어놓고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주셨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러 가셨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김국진 씨가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어머니께서 거기다 미안하다라고 쪽지를 남겨놓으셨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음식을 차려주지 못하고 갔으니 아이고. 아유 얼마나 미안하냐라는 그런 심정을 담은 쪽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건데 네.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김국진 씨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최소한 밥은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뭐 큰 소원은 아니지만 내가 어머님 생신에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서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리 예능에 나가서 요리를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인지 이후에 강수지 씨랑 결혼한 다음에 생일상도 직접 어머나. 차려줬다 그래요. 세상에. 평소에도 이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따순 밥 먹기를 바랐던 간절한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의 동반자, 지금 아내분 강수지 씨를 만나게 한 그런 이 원동력 아니었나 싶은데 두 사람의 그 알콩달콩한 모습은 어떨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수지지? 여기 강수지거든요. 여기 강수지거든요. 저수지하고 강수지야? 수지 맞았네. 무거워졌나? 야, 이러고 서울까지 가면 참 좋겠네. 아 진짜. 사람 죽겠네 그러다가. 야 이렇게 삶이 가벼울 줄 알 거 아니냐고. 빨리 냄비밥 좀 한번 해보세요. 밥이야 내가 잘하지. 저기서 깨 좀 빼줘. 그래? 식초. 이거? 네. 간장. 냄비 2개. 냄비 2개. 식용유. 올리브유. 이렇게. 올리브유. 아, 파! 빨리요! 조금 서두르실 순 없나요? 그만해요. 빨리 늦게. 집에서 도와주는 그 한 달치 다 하겠다, 오늘. 그러니까 1년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평소 안 도와줬으니까. 설거지는 잘하지. 우리나라에서 설거지를 저만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죠. 너무너무 믿음이 가요. 2시간 하니까, 저녁 먹은 걸. 대박 사건. 우리나라 최고의 사랑꾼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좀 너무 두 사람 또 오그라들 정도로 달달하네요 진짜. 김국진 씨 어머니 즉 시어머니 배려에 강수지 씨가 크게 감동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수지 씨에 따르면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집을 얻어 살 계획이었고 자신은 결혼 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 친정 아버지가 혼자 사시니까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살라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김국진 씨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게 됐다는데 이때 강수지 씨가 시어머니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 강수지 씨는 이 불편할 수 있는 처가살이에도 김국진 씨가 친정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머니를 여인 김국진 씨 그리고 시어머니를 여인 강수지 씨의 마음이 어디 진짜 편할 수 있겠어요. 아마 슬픔에 빠져 있겠죠. 장례 잘 치르시고요. 그리고 아마 김국진 씨와 강수지 씨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금 돌아가신 김국진 씨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한 5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기만하고 40대 여성과 바람을 피웁니다. 하하. 불륜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내가요. 이 내연녀의 집인 청주시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둔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진짜 100번 양보해서 아내가 진짜 눈이 뒤집힐만 하죠. 박주배사 진짜 화날만 해요. 근데 이제 저 방법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낼만 한데 그 화내는 정도가 사실 조금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는 이 뒤따라온 남편에게도 둔기를 휘둘러서 폭행을 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남편은요, 결국 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의 목을 찔렀습니다. 어머나. 아니 세상에 저 남편이란 사람
자기가 이 모든 사달 원인 제공했는데 뭘 잘했다고 그 둔기를 휘두르는 자신의 아내에게 세상에 흉기로 급소를 찔러면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이에요 진짜. 남편은 경찰 조사 시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차량에 있던 흉기를 미리 챙겼던 점 등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사건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고 또 두 어떤 죄목의 형량은 확연하게 다른 건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무엇보다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변경한 것인데 살인죄는 법정행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미수범이므로 형량 자체는 대폭 감경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수상해는 법정행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살인미수와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미수죄가 훨씬 더 높은 법정형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더 큰 쟁점은 정당방위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데 그 여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즉 둔기를 통해 공격을 받는 상황임은 감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흉기를 동원해서 목에 공격을 가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적어도 과잉방위로서 일부 감경되거나 피의자 유발 요인이 일부 참작돼 일부 감경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고 통상의 살인미수보다는 일부 형이 감경되는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편이란 작자의 어처구니 없는 경악스러운 행동에 지금 아내분이 공격을 당하고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이게 경악스러운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일반 상간녀가 있잖아요. 그럼 상간녀한테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상간녀는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간녀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행위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상간녀가 이 아내한테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내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또 폭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작자, 이 모든 끔찍한 일에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인 남편, 정말 앞으로 처절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의 모발에서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일단 네. 지난해 10월 29일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한 건물 화단을 누군가 헤집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요, 그 화단을 뒤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그 마약을 특정 장소에 구매자가 두면은 그거를 이제 판매자가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수법이잖아요. 역시나 화단에 묻혀있던 액상 대마를 발견했고요. 올해 1월 3일 경찰이 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는 2월 25일, 53일 만에 해당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이철규 의원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액상 대마를 구매를 했고요. 판매자가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숨겨놨는데 그거를 찾으려다 못 찾고, 그러니까 가져가진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CCTV 속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그 인간이 바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와 상당한 시일이 흐른 연후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철규 의원의 아들
아내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두 3명이 함께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는데 이들 셋과 대마를 제공한 혐의가 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총 4명이 모두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검거된 이 의원의 아들은 곧바로 간이 시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류 반응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이 검체를 채취했겠죠. 소변, 모발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밀 검사 의뢰 끝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모발에서 대마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한테만 과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행한 이철규 의원은 며느리 역시도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아직 합니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만 보면 보세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람 물론 뭐 차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렌터카를 타고 그 현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뭔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전혜연 평론가님, 이 사건이 일어나지 한참 뒤에야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선 그때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공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마약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정작 이철규 의원의 아들 사건 접수하고 이게 체포 과정까지 53일이나 걸리다 보니 일각에서 이거는 늑장 수사,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이 사건에 의심을 받는 사람의 아버지가 현직 실세 의원이다라고 불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수사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 3선 여당 의원이고 또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은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다만 경찰은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범을 확인하고 자료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 이모 씨가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국민들 정서에서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니까 뭐 딱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찰이고 남의 나라의 경찰 어떤 수사 능력까지 수사력까지 수사 기법까지 수출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이철규 의원 아들이 이거 파악하는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그거 맞아? 레알이에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렸으면 이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관련된 인물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한 번 신원만 특정된다면 경찰의 수사력을 비춰볼 때 검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신원을 특정한 이후에 검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의문을 제기할 만합니다만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오비일 합격으로 잡고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었고 그거 확인한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었고 그거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이 대목 이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의 마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요. 과거에도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약 단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데요. 즉 재판에는 안 넘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처벌받은 전과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는 이런 동종 전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반영이 되어서 이 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아니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당시에 이때도 검찰 단계까지 갔지만 재판은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철규 의원의 아들인 거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건지는 좀 밝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이 마약 단절 교육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범이었던 건지 아니면 마약에 투약한 이 혐의가 굉장히 낮았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라는 건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삼선 의원이에요. 역산해 보면 엄청 오래전에 배지였죠. 그리고 배지 달기 전에 경찰이었어요. 경찰 고위직. 이 아들이 언제 이거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승배 변호사님. 이철규 의원의 체면은 일단 많이 구겨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철규 의원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100번, 1000번 잘못했으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왜요? 이 경찰이 사건 접수 이후에 53일 만에 아들을 체포한 점에 대해서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몰랐다. 경찰이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다가 2월 25일 아무것도 없이 체포로 데려가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경찰이 4, 5개월 동안 아들을 미행해서 뭘 엮어보려도 안 되니까 수수미수로 아들을 잡아갔고 이는 날 망신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특히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아버지 때문에 더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면서 다 배후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아들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냥 헛웃음 나와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런 일 당하는데도 이런 부모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철규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표현도 너무 가관이에요. 보세요. 지난해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터뜨릴 수도 있었는데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몰라. 가관입니다. 아들이 본인이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본인도 나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말이에요? 정말 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냅니까? 정말 시청자분들이 한숨이 팍팍 나오는 대목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어떤 오리길래 대박 사건 뉴스파이트에 오리가 등장해요 세상에. 정말 특별한 오리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오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재 오리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정말 천재입니다. 이 천재 오리들과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동거 사연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리들 일단 하루 일과를 보면요. 할머니와 함께 출근을 합니다. 아, 동물이 하루 일과가 있어요? 네, 신발을 신고 그것도 신발을 신고 어머나. 출근을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뭘까요, 네. 어서 빨리 와, 가자. 가자. 후두두두두두두. 어서이도. 후두둑. 후두둑. 후두두두두두. 가자. 가게 출근하는 거예요. 오순이 데리고 가게 출근하는 거라고. 잘 따라와요. 오순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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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가자. 오순이 천천히 가야지. 옳지. 천천히 가자. 아침에 나는 이제 출근을 하면 오순이 먼저 밥을 챙겨주고 미꾸라지 챙겨주고 얘들 먹는 동안 나도 커피 한잔 하고 그게 아침 일과야. 대박 사건.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오리탈을 뒤집어쓴 AI 로봇 아니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은 저 장면이 동화에 나오는 모습 같다, 만화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어머나. 제가 보니까요.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란 노래가 있는데 네. 솔솔솔 고갯길에 빨간 구두 오리들 오리. 이런 노래가 딱 어울릴 우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할머니하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 한 10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지금 방 화면 보시면 한적한 길은 아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오리들이 또 기가 막히게 할머니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우와. 천천히 가야지 하면 할머니하고 보폭을 맞추고 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기다려라고 말하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게
사람이 혹시 오리털을 뒤집어 쓴 거 아닐까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의심이 보통 되는데 반려견들은 기다려 하면 뭐 말은 듣기는 하잖아요. 근데 와. 그러니까 아마 천재 오리들이다. 천재 오순이라고 진짜요, 하는데 진짜. 23개월이고요. 이름이 또 있어요. 순두기 까칠이.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오리 행진 보다 보면은 네.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이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귀엽다. 나도 키우고 싶다. 이런 말 듣는데 제가 이 방송 나올 때 우리 패널분들 얼굴 살짝 봤거든요. 네.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랜만에 좀 흐뭇한 장면입니다. 야, 근데 사람 말까지 알아들어요. 기다려 하니까 진짜 기다리잖아요. 근데 에이, 어쩌다 한번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개월 된 순디기, 까칠이, 우리 오순이들. 예쁘죠? 오순이 노래 한번 해봐. 오순아, 털기 해봐, 털기. 옳지. 아구 이뻐라. 오순이 어이쿠 해봐,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잘하네. 어이쿠는 이 머리를, 부리를 물속에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하는 게 어이쿠고. 딴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데 얘들하고 둘이만 아는 소통.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너무 좋죠. 얘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또 그만큼 기쁨도 줘요. 여기까지 보시고도 시청자분들 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에이! 요거 따로 편집한 거겠지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우리가 흔히 조류의 지능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는 그런 그렇죠. 표현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 오리는 정말 말을 정말 잘 알아듣고 대박 사건인데요. 더군다나 그 할머니와의 그 관계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서 특별한 언어로 지령을 내리면 와.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 할머니가 이 오리들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이 네. 이제 저렇게 물놀이 할 시간도 주고 또 집에서는 항상 그 발에 혹시 상처가 나지 않을까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연고도 발라주시고 진짜요? 옷을 뜯어가지고 저 신발을 직접 만들어서 신기신 거라 그래요. 와, 집에서 제가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성으로 대하니까 동물들도 정성으로 다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소외된 이가 한 사람 있었으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어허. 할아버지는 조금 소외가 아마 되시는 모양입니다.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 또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오리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나 봐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닦아주고 뭐 배변 패드 같은 것도 뭐 진짜 깔아줬네요. 대박 사건. 그렇죠. 이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살갑게 하던 오리들이 이분이 남편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좀 그렇게 부리로 좀 뭐 쫀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못 받는다. 실세는 내 아내다. 아내 말만 듣는다. 실세.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쉴 때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지금 보세요. 둘이 같이 자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뒷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시는데 그마저도 약간 투정 섞이지만 사랑스럽게 이 오리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순이들 아마 이 합쳐서 오순이라 부르나 봐요. 할머니께서 이 오순이들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인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큰아들도 없고 작은아들도 없고 우리 아씨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그냥 산다는 그 자체가 싫어요. 어차피 살아도 오늘 살아도 똑같고 내일 살아도 똑같으니까. 애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빈집이 되다 보니까 아파지더라고. 병이 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쟤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다 보니까 약을 안 먹어도 자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누가 그걸 고쳐주겠어. 그러니까 고맙지. 얘기 듣고 보니까 지극정성할 만한 이유는 있네요. 세상에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를 키우게 된 계기가요. 이 오순이 할머니 남동생이 처음에 부화기 기계와 달걀, 오리알을 갖다 주면서 누나가 키우고 싶은 걸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순이 할아버지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 부화를 시키는 데 성공했던 건데 이 영상인가 봐요? 어느 정도로 이 정성을 기울였냐면요. 어머나. 이 부화할 때 알이 깨지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이 잘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 오순이 할아버지가 핀셋으로 하나하나 벗겨서 이 세상에 이 오리들을 나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알 10개를 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2마리만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순득이와 까칠이를 정성스럽게 키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순두가 까칠아. 할아버지가 핀셋으로 이 껍질 다 제거해 주셨다. 그런 너희가 세상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찬밥 신사하면 안 되잖아.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근데 진짜 지금도 시청자분들은 진짜 알아들을까 오리가 사람 말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아듣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름대로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동물 행동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오리는 태어났을 때 처음 눈에 띄는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줄곧 따라다니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오순이들은 어미 오리 없이 부화기에 부화했는데 태어났을 때 바로 앞에 할머니가 계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말인즉슨 만약에 태어난 오순이가 태어났을 때 박선배 변호사님 혹시 앞에 계셨으면 박선배 변호사님 엄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돌볼 수 없으니까 버리고 간 엄마가 되겠죠.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네. 와.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오순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들을 보고 배워 그대로 따라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 대박이네요. 이게 정말로 뭔가 이게 천생연분, 꼭 사람만의 천생연분 인연인가 아니라 이것도 오순이와 이 할머니 또 할아버지와의 천생연분 인연이 만들어낸 또 스토리 아닌가,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앞으로도 또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에이? 왜 도둑과 경찰이 도로에서 추격전 다니고 산을 타요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12일 늦은 밤에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추격전은 아니었는데요. 과연 그럼 대체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깜깜한 밤, 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 한 남성, 등산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데 남성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 고물상입니다. 이 무언가를 찾는 듯 갈팡질팡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창문을 넘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나. 책상을 밟고 넘어온 후에는 책상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만져보고는 그대로 주머니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이곳 저곳을 뒤적거리는데요. 너무 열심히 뒤적거린 탓에 더운지 겉옷 지퍼도 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아이고 더운가 보네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니까 남성은 사무실에서 나가 급히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경찰이 등장을 하는데요. 경찰이 등장하죠. 말 잘 듣네요.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 내내.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딱 봐도 이 당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딱 드러난 게 자기가 주인 같으면 저기 멀쩡한 문 놔두고 창문으로 넘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굴뚝으로 들어오는 건 산타 할아버지 아니면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역시나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 도둑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CCTV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1월 12일 인천 서구에서요. 거의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패딩을 입은 남성이 고물상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요. 산을 타고 내려와서 창문을 넘었고요. 책상을 밟고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까 주머니로 쏙 스마트폰 넣었고요. 아, 그래요? 라이터도 훔쳤고요. 현금 한 2, 3만 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갑자기 인기척을 듣고 두리번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어디로 몸을 숨겨야 할지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산을 타고 창문을 넘어온 거고 또 나가려고 했는데도 출입문이 닫혀 있어서 나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경찰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땅굴을 팠나? 그 경찰은 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네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자, 경찰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몇 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본 영상과 비슷한 장면이죠. 경찰들도요. 도둑이 들어왔던 그대로 산길을 타고 내려와서 고물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고물상 내부로 이제 들어온 경찰들 플래시를 비추면서 현장을 탐색합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도둑을 발견합니다.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 들어온 도둑, 그렇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야, 대박 사건입니다. 저 몹쓸 인간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그 경찰분들도 그 앞이 잘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0시경에 패딩을 입은 남성이 고물상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정문이 약 2m와 넘는 높이라서 일반인이 그 담을 넘어서 고물상에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 주변을 수색을 해봤는데 산 비탈길로 내려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 고물더미에 충분히 피의자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고 사무실 쪽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수색을 해보니까 그 사무실 고물더미 앞에 앉은 채로 쭈그려가지고 숨어있는 피의자를 발견해서 바로 검거했습니다. 저 절도범 정말 전혜연 평관 이중으로 떨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1월 달이니까 추위에 떨고 아이고 잡힐까봐 떨고 이중 떨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이 지난 1월입니다. 그럼 한겨울인데다가 밤이에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도둑이야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떨든 말든 시청자들께서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 장면 보면서 아이고 경찰은 먼 고생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5분 만에 현장에서 도둑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이 사실 도둑 걱정보다는 다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뭘까요? 일단 경찰들 아유 저 한밤중에 저 산길 위험한데 얼마나 추워서 도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맞아요.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고물상에 요즘 보안이 허술하다 보니 저렇게 도둑이 있는 사례가 많다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로 지켜보던 사설 보안업체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CCTV가 많아지면 이런 사건이 없어질래나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보안업체 직원분이요 발빠르게 대응한 게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 자신의 안전도 생명도 무릅쓴 채 그 도둑 절도범을 잡기 위해 산을 타고 간 우리 경찰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인천 서부경찰서입니다. 가좌 지구대 가좌 범인 잡으러 가좌 지구대 김경섭 순경님과 동료 경찰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졌습니다.